네, 안녕하세요. 파이토치로 딥러닝 제대로 배우기 중급편의 파트 5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일단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고요. 그리고 정의와 함께 해결 방법에 대한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대적합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많지만, 그 중에서, 뭐, 다른 방법들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대적합은 오버피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해결 방안, 데이터적인 측면, 레귤러라이제이션, 모델 이렇게 세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습에서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같은 경우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물론 파이토치에서도 저 레귤라이제이션을 간편하게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매우 간단하긴 한데, 저 데이터나 모델을 바꾸는 것보다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좀 진행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과수적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피팅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요. 그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대적합 시작하겠습니다. 과대적합 오버피팅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도록 할게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과하게, 오버하게 맞춰진 상황, 핏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언더피팅인데 이건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 드릴 거고요. 자, 밸런스드 된 데이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드하게 잘 학습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빨간색 샘플과 초록색 샘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내놓은 결정 경계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하는 게 좀 제너럴리티가 있는 거죠. 범용성이 있는 건데, 자, 오버피팅 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요 결정 경계가 굉장히 이 샘플마다 예, 밀착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케이스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범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빨간색 샘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빨간색 샘플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테스트에서 학습을 할 때는 정말 잘 된 케이스입니다. 학습했을 때는 너무나도 잘 된 케이스인데 이게 테스트 샘플에서 실제 어떤 생활에서 보다 보면은 저 애매한 경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애매한 경계에 있을 때, 테스트에서는 안 좋다, 그러니까 오류로, 인식을 이제 오류로 내보내겠죠. 오답을 내보낼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런 데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좀 제너럴하게 그려진 경우에는 한 뭐 이 정도나 뭐 여기 손에 걸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쪽이 가깝게, 내가 이 빨간색 샘플 가깝게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학습을 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학습을 할 때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요 마이너스 샘플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오류일 수도 있죠. 이게 어떤 데이터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너무 삐딱하게 학습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사실은 많은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많은 실생활에서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학습 데이터의 일부 이렇게 오류가 난 거를 가지고 학습을 웨이트를 크게 반영하다 보니까 결정 경계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서는 네, 데이터가 뭐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결정 경계가 어떻죠?
네, 이런 식으로 결정적이 가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포인트에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죠. 예, 완화시켜 줘서 예,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뭐 내가 그 오류라든지 이런 샘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버피팅 자체의 정의는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핏하게 학습을 하는 바람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범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원인으로는 총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학습 데이터 자체가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가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 자체가, 뭐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잘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막 좀 편향된 데이터가 있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편향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학습을 할 때 여기만 이렇게 잘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요 결정 연계만. 네. 여기는 뭐 샘플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건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게 편향되어 있는 거,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저 플러스라고 하는 이 샘플 자체가 여기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잘 반영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그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 자체도 실생활에서 관측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케이스 자체가 줄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드는 예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데이터 다 필요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필요한데 자, 데이터가 많으면 이 계절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네, 잠시만요. 모두 지우기로 하고 네, 계절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건 뭐냐면은 음, 강아지, 고양이, 뭐 돼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갖다 예시를 들면은 이런 그림들이 케이스가 많으면 데이터가 양이 많다고 한다면 양이 많으면 강아지와 고양이, 돼지 이런 그림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일단 이것을 그 클래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클래스. 자, 강아지, 고양이, 돼지라고 하는 거가 분포 자체가 강아지가 뭐 5대, 4대, 3대, 2 돼지. 이렇게도 분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뭐 3대, 2대, 5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데이터 X 자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다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인데, 하얀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요. 검은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요. 어, 꼬리가 뭐 짧은 강아지가 있을 수 있고, 꼬리가 짧은 강아지가 있을 수 있고, 긴 강아지가 있을 수 있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줄무늬가 있거나, 뭐 색깔이 다르거나, 눈 색깔이 다르거나, 좀 형태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개수가 많다가 아니라 이런 거. 클래스 자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다양한 것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다양한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런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거 학습 데이터가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편향돼 있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데이터 특징이 너무 다양해서 결정 경계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가 뭐 피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이미지로 예시를 들려드리기에는 아직 CNN을 배우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타블로 데이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온도, 습도, 뭐 풍향, 일조량, 일사량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거죠. 쭉쭉쭉쭉쭉.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 경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리니어하게 만들든 이렇게 그 네, 3차원으로 만들든 3차 함수로 만들든 2차 함수로 만들든 어쨌든 만드는 건데 이 결정 경계를 만드는 건데 이게 데이터를 너무 피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공간, 이 결정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큰 거죠. 스페이스가 너무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 경계를 만들기 어렵다. 음. 결국에는 이거는 뭐 사실은 모델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관점에서만 보자고 한다면 일단 이 피처가 너무 많다. 네, 이 피처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 자, 학습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로스 함수 자체에 우리가 로스를 잡아내서 이렇게 막 결국에는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와 실제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딕션한 요 y와 요 실제 y 값의 요 거리를 이게 결국 오차니까요. 이 오차를 점점 줄여나가게 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요 오차 자체가 너무 데이터에 핏하게 학습되는 경우입니다. 그거 그럼 뭐 이것도 데이터가 원인일 수도 있고 모델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이든 간에 그게 로스 함수에 의해서 너무 가깝게 빨리 붙어버리는 경우가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모델. 그 모델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경우, 그리고 모델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모델을 필요 이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모델에 비해서 너무 복잡한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델이 그러니까 사람 뇌라고 얘기를 할게요. 데이터에 비해서 뭐 사람 뇌가 한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뇌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만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 데이터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뇌는 이만큼 있는데 데이터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나 이미 다 학습시켰는데, 다 학습시켰는데도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나는 이미 충분히 그걸 정보를 받아들였어. 나 학습 이제 그만해도 돼. 공부 그만해도 돼. 했는데, 더 많이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공부한다. 이제 어른이 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을 공부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미 다 잘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는 충분히 하는데 이걸 너무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하기? 그러면 차rak 같은 거 1 더하기 1은 합치니까 1이네? 뭐야? 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차rak 한 덩이가 1이고 또 다른 차rak 한 덩이도 1인데 이걸 더해버리니까 1이야. 큰일이야. 응? 이거는 뭐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문제. 충분히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데이터, 쉬운 데이터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비슷한 얘기예요.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 좀 카테고리를 좀 크게 나누긴 했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델을 필요 이상으로 학습 진행하는 것도 이게 같은 얘기인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쉬운데 그 에폭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포크를 네, 너무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에포크 자체를. 뭐 3회폭만 해도 되는 거를 갖다가 뭐 100회폭을 돌린다든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학습을 했을 때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모델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뇌에다가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뭐 데이터 양과 상관없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야 너 이런 특징도 보고 이런 특징도 보고 이런 특징도 보고 이런 특징도 보고 이런 특징도 봐. 결국에는 그 우리 뉴런 네트워크에서 히든 유닛이라고 하죠. 히든 유닛. 네, 히든 유닛을 너무 많이 너무 크게 네, 잡아놓은 경우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든 유닛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결정 경계를 더 고차원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차원으로. 히든 유닛이 많다는 것은. 결정 경계를 고차원으로 만들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잘 학습할 수는 있어요. 잘 학습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쉬워요. 데이터가 쉬운데 진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쉽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는 문제를 자 고차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얘를 굳이 막 이렇게 곱슬곱슬곱슬곱슬곱슬곱슬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모델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경우는 이제 히든 유닛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모델 필요 이상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에폭이랑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복잡한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도 히든 유닛입니다. 히든 유닛. 네. 또는 그 CNN에서는 레이어의 깊이가 될 수도 있고요. 깊이. 네. 그래서 자, 원인이 우리가 사실 거의 다 얘기했어요. 이거 원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 자, 데이터가 문제냐? 학습 알고리즘이 문제냐? 모델이 문제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원인이 된다, 문제가 된다 하면 간단하죠? 데이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더 다양한 분포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간단하면서 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데이터를 늘린다는 것은. 데이터 증가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단순히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를 막무가내로 그냥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수집한 데이터 자체가 또 편향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데이터의 양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좋은 데이터라고 하는 그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질을 따지는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좋은 질의,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단순히 데이터 개수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방법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죠. 엄청 오래됐습니다. 거의 기초적인 수준으로 해서는 일단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한된 데이터 내에서 다양성을 부여해서 일반적인 특징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반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든 모델이든 음, 로스 함수든
목적 자체로 하는 게 일반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범용성. 그러니까 일반성이, 죄송합니다. 일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징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 이거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뭐 이만큼 잘라보기도 하고 색깔을 변경시켜 버리기도 하고 또는 로테이션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한된 데이터 내에서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엔 그 가상 환경에서도 특히 레인포스먼트 그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서는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로봇에 대한 액션을 갖다 학습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하거나, 어, 아니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거나,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셀렉션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피처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막,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될 차원이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차원이, 게 특징이, 결국 차원이라는 게 특징이니까요.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어, 이런 거 여기 별로 연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한 4개 정도의 특징으로 줄여보자.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결정 경계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즉, 히든 유닛이 많을 필요도 없고, 뭐 지금 제가 뉴럴넷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서포트 빅터 머신도 마찬가지겠죠. 뭐 디시전 트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기에 좀 좋다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 사실은 잘 활용되지 않아요. 딥러닝에서는 야 이건 이게 피처 셀렉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야 우리 딥러닝은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잘 만들어서 이걸 극복할 거야. 데이터 야 건들지 마. 이 100개 중 100개의 피처 중에서 불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 서로가 다 영향을 미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100개 피처 다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딥러닝에서 요즘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피처 셀렉션은 딥러닝에선 잘 활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더 늘릴 수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 현업에서 딥러닝을 쓰고는 싶어요. 그리고 딥러닝이 실제로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 일반적인 뭐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아니면 디시전 트리보다는 뭐, 딥러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데이터를 늘릴 수는 없고, 피처는 많아서 얘가 학습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차원을 좀 줄여서 하면 또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K그룹으로 분리해서 각 F마다 테스트 데이터 교차 적용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의 테스트 데이터가 지금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많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정의나 또는 자료들 찾아보면은, 여기서 트레인과 테스트가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테스트가 아니라 밸리데이션입니다. 밸리데이션. 네, 엄밀히 말하면 밸리데이션 셋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또 별도로 존재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건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자료에서 이것을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는 사실은 그 절대로 학습에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인데 독립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잘 분리해서 각 앱포마다 이거를 교차 적용하는 방법. 테스트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이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모두 학습에 사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딥러닝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이 배치가 좀 특징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맞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딥러닝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피처 셀렉션이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 잘 쓰이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도 잘 쓰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로스 함수 결과의 결과값.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로스 함수. 결과값에 너무 핏해서 학습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로스 함수 자체를 너무 핏하게 학습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건데,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유튜브 요 링크 그에서 좀 따왔고요. 여기서도 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네, 뭐 혹시 더 추가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링크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보시게 되면은 자 알파라고 하는 게 이제 레귤러레이션이 있냐 없냐 그 차이고요. 자 0인 케이스 없는 케이스에서는 자, 샘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리니어하게 결정 경계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알파 값이 있는 경우에는 로스를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학습한 건데 사실 여기서 잘 모르겠죠. 1차 함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결정 계획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그것들이 확실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결정 경계가 자, 요 빨간색 점에서 굉장히 핏하게 학습이 됐죠. 그죠? 굉장히 핏하게 학습이 됐습니다. 지우기. 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더 불필요한 이런 정말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막 너무 결정 경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든 유닛이 많은 거예요. 결정 경기가 많다는 거는 히든 유닛이 많다. 히든 유닛이 많다는 것은 네, 모델이 크다. 모델이 크다. 또는 모델이 깊다. 깊다. 모델이 깊다. 네. 어쨌든 저 뇌가 크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비해서 뇌가 너무 크다. 그것을 좀 로스 함수를 통해서 줄여주겠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커. 결정계가 너무 커. 그러니까 로스 함수를 통해서 내가 너 줄여줄 거야. 이런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돼요. 이 에러라고 하는 거 실제 우리가 쓴 로스에 더하기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을 약간 페널티로 부여하는 겁니다. 페널티로 부여하고 이 람다는 퍼센테이지예요.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퍼센테이지라기보다는 얼마나 반영할 거냐.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알파가 1이라는 게 람다가 1이라는 거고요. 알파가 0, 람다가 0인 경우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 1인 경우에는 이거 다 반영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이건 또 두 개잖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응용이 안 됩니다. 응용이. 그래서 응용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원리를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런스를 에러와 오류가 요 지금 에러죠. 그 실제 타겟과 이거의 에러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레귤라이제이션 텀에 대해서 밸런스를 주기 위한 거예요. 예. 자,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공간 내에서 자 이거는 지금 이 가로축은 학습 파라미터가 될 거고요. 이거 학습 파라미터가 됩니다. 학습 지우개 학습 파라미터가 될 거고 안 지워지네. 지우개가 잘 안 되네요. 네, 학습 파라미터가 될 거고 자 여기는 학습 파라미터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로스입니다. 로스값.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가장 작은, 작은 포인트가 될 거예요. 데이터 로스가 가장 작은 점. 그러니까 요 에러를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이 로스 함수는 파라미터를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해서 갈 거예요. 변화시켜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그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가장 적게 되는 파라미터 값을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학습이 멈춰지겠죠. 그 두 개 파라미터에 대해서. 네. 근데 자, 여기에 딱 그 로컬 미니마이즈가 너무 딱 되게 되면은 아까 원인이 뭐라 그랬죠? 네. 로스 함수 결과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테스트에 대해서 너무 핏하게 학습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로 가면 안 돼. 지금 여기로 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미니마이즈하게 자꾸 여기로 이렇게 더 중앙으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값이 흘러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런 케이스, 즉, 요 미니마이즈 하는 최저 밑값에서 가는 그 포인트를 막아야 돼라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옵션에서 뭐 펜을 모두 지우고 그랬을 때, 어, 이, 이 레귤러리제이션 텀이 포함되어 있는, 요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저, 그, 로스가 가장 저점이 되는 지점은 바로 요 맞닿는 요 지점이 될 거예요. 딱 요 맞닿는 요 지점.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함수 두 개. 자, y는 뭐 ax 플러스 b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y는 x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뭐냐? 2차 함수 이 예시를 들면 어려우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이거를 저 예시를 들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식으로 만들지 말고 음, 네 이렇게 있다라고 두 개씩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개가 최저점이 된 열린 방정식에서 이거 두 개가 최저점이 되는 것은 이거가 두 개가 같이 가리키는 어떤 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음, 조금만 더 쉬운 예시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특징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로스가 그러니까 데이터 로스는 자, 계속 이쪽 방향으로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쪽 방향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멀라이즈 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값이 요 안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요 안쪽으로. 0에 가깝게. 네.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뒤에서 있는 내용이랑 여기서의 내용이랑 조금 더 많이 합쳐져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랑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설명을 드리기 전이라서 네, 조금 그랬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벡터 간의 거리를 이제 나타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그래서 노름이라고 하는 게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노름이에요. 노름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노름에 대한 함수인데요. 자, 노름에 대한 함수는 결국에는 자, x제곱 아 여기서 x가 아니죠. 자, 여기는 일로 적게 간다는 거고 자, 파라미터 제로의 제곱에 네, 파라미터 1의
제곱. 요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이죠. 자연스럽게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요 원이라고 하는 거의 미니마이스 값, 최소값은 저 여기입니다. 0입니다. 0. 0, 0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파라미터가 0, 0일 때. 왜냐면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인 경우에는 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적은 포인트는 0, 0일 때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계속해서 이 0 쪽으로 가깝게 갈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가 일부러 준 거예요.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죠, 페널티를. 네, 페널티 주는 거고. 자, 얘는 계속 이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만난다. 만난다는 게 결국엔 무슨 의미죠? 두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연립방 형식이라고 제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실수가 좀 있었고,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고, 그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 예, 그거를 제가 사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연립방 형식이 나왔던 건데, 그 만난다라는 거의 의미는 얘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 거고, 얘는 계속 안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줄어들 건데 만난다. 만난다라는 것은 두 함수의 결과값이 같다.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에 대한 해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가 가장 제일 저점이 되는 부분은 두 포인트, 그러니까 요 텀이 포함된 부분에서는 두 개가 제일 같다. 봐봐요. 이게 지금 L이 이렇게 있고 에러가 있는데 예, 에러를 반대쪽으로 넘겨줬을 때 에러가 이렇게 있고 equal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됩니다. 어,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중요한 건 부호가 아니라 벡터 그 부호가 아니라 그냥 요 값입니다. 값. 예, 어차피 그러니까 그 이 데이터는 이 벡터 값, 요 레귤라이제이션 텀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부호는 벡터니까요. 부호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의미한 거고, 그게 가장 최저점이 되는 부분은 요 두 개가 값이 같을 때가 최저점이 된다. 맞닿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연립방정식 같이 이상한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 같은 경우는 어, 뭐 예시를 들자면 이런 형식으로가 되는데 이게 원이니까요. 원이니까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런 함수의 결과를 갖고 이게 미니마이즈가 되는 것은 0값으로 가는 경우다. 안쪽으로 가는 거고 자, 데이터 관점에서의 로스는 어떤 한 포인트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갈 건데 우리는 이 데이터 포인트로 가깝게 학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레귤라이제이션을 텀을 둔 거고, 결국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있는 상태에서의 최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 값이 가장 적은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인트가 맞닿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맞닿는 지점 만들기 위해서는 그 두 값 중 하나는 증가를 해야 됩니다. 뭐 얘를 증가시켜서 원을 크게 만들든가요. 예. 아니면은 요 로스를 크게 만들든가. 로스를 크게 만들어서 이게 다 로스거든요. 로스 범위 여기고 요 바퀴 중간에 있는 거고요. 그런 거니까 그 로스 값을 밖으로 크게 만들든 아니면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크게 만들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두 값에 대한 증가 없이는 교차점을 만들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래서 얘는 콘스턴트합니다. 고정값을 주고요. 우리는 에러 값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네, 로스를 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방금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노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노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인 거고요. 두 점 사이에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딥러닝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1 놈이라고 하는 거는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해가지고 두 벡터끼리의 최단 거리가 아니라 이제 벡터 모든 성분의 값을 더한 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4대4 미국 같은 어떤 그런 그리드의 골목이 있을 때 맨하탄 거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딱 자로 된 것처럼 그래서 에비뉴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스트리트 에비뉴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어 요 면을
그 최단 거리가 아니라 요 면을 다 더한 예, 그 값에 대한 거리가 맨하튼 디스턴스 L1 놈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절대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대값, 각 벡터 값의 절대값의 합. 그리고 L2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 유클리드 디스턴스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최단 거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L1 노름으로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고 L2 노름을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고 L1 노름을 가지고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두 개, 그러니까 그 페널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요 함수가 될 거고요.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L1 놈, L2 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드려드린 거는 L2 노름이에요. L2 노름. 그래서 원의 형태였던 거예요. 원의 형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그 제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L2 노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2 노름이 각 성분의 제곱을 더한 거죠. 더한 거의 루트니까. 네. 어쨌든 그 각 성분의 제곱을 더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이 되는 거고요. 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이라고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사실 그건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L1 놈 같은 경우에는 그 결국에는 각 성분을 더한 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y는 x1 플러스 x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x1 플러스 x2는 이게 말은 뭐죠? 다이아몬드 함수.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다음에 L2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더하기 뭐 x제곱 1의 제곱 죄송합니다.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네, 그 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L3 노름도 있고 L4 노름도 있고 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L1 노름과 L2 노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게 노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점점 더 사각형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 그 여기선 지금 차원이 그 1차원 L1 노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사각형 얘만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원인 형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L1 노름, L2 노름 다 레귤라이제이션에 쓸 수 있는데 그럼 그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쓰는 게 좋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L1 노름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시티라고 하는 것을 부여할 수 있는데 스파르시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어떤 정보만 살려서 그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2 노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L1 노름 같은 경우는 이 모양 자체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어, 요 XX, 요 파라미터 위에 딱 교차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결국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서 딱 이 점에 딱 맞는 요 한 포인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 의미는 뭐죠? 이 파라미터 값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리니어하게 보여주면은, 자, 리니어 함수가 있을 때 얘는 요 한 포인트 딱 걸치고 나머지는 걸치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여기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이게 선이 그어진다 하더라도 두 개의 선분을 동시에 지나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막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요 액세스 위에 딱 올라가는 케이스. 네, 근데 네, 많은 케이스에서는 한 포인트만 한다던가, 두 포인트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요 점에, 어느 정도 선분에 대한 그 값이 있으니까. 근데 원인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어딘가 면에 계속 닿아요. 네. 요 수많은 요 점들 사이에 어딘가는 또 계속 닿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케이스는 이 로스가 한 파라미터 위에 완전히 이렇게 있을 때, 얹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원이 있고 여기 로스 함수가 이렇게 걸칠 때, 요때 말고는 사실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로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없다는 거죠. 값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고, 여기 액세스 있는 케이스가 아닌 로스가 뭐 이런 하여튼 뭐 있을 건데, 모든 케이스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면을 맞닿게 된다. 어딘가에 이렇게 막 맞닿게 된다. 예.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스팔시티가 부여가 안 되고, L1은 스팔시티가 부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스팔시티는 왜 필요할까요? 네. 어떤 특징을 내가 온전히 살리고 싶을 때, 나머지는 좀 반영을 안 하고 극단적으로 어떤 학습 파라미터는 반영을 하지 않고 여기 정보만 살리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거 L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내가 반영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쓰는데, 로스 값을 쓰는데, 내가 특정한 정보를 더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L1 노름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나는 그냥 데이터에 대한 오버피팅 문제만 좀 해결하고 또는 많은 정보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L2 노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어, 알게 된 건데, 지금 딱 처음 들으셨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좀 제가 다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요약해서 짚고 넘어가면, 자, 일단 문제 자체는 로스 함수 결과가 너무 0에 그 0이라고 하는 곳에 핏하게 가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여기가 가장 미니멀한 포인트인데, 여기를 너무 핏하게 가니까, 여기를 향해서 너무 핏하게 가니까 그것을 좀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랬던 거다. 근데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어떤 뭐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됐든 또는 동그라미 형태가 됐든 간에 특별한 함수를 하나 그냥 갖다 넣어준 거고, 그 함수는 행동 자체를 여기 0쪽에 가깝게 그 거리가 벡터의 거리가 요 두 개의 벡터의 거리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한다. 그 벡터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방향은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0에 가깝게 가는 게 가장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거리가 가까워진 방향으로 가게 유도를 한다. 근데 우리의 이 로스 함수 조건은 예, 이 각각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그 반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원점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얘는 로컬 미니마 쪽에 가깝게 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이게 어떤 접점 포인트에서 미니마한 포인트가 잡히게 되고, 그것을 결국에는 활용하겠다. 그 원리를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귤라이제이션 텀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L1이 있고 노멀라이제이션이 제가 실수를 하네요. 노름입니다, 노름. 그래서 그 노름을 한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L1이 있고 L2 노름이 있다. 그래서 L1은 맨하튼 디스턴스라고 흔히 많이 말을 해서 최단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갈 수 있는 그 벡터의 선분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L2 노름은 두 포인트 간의 직선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을 함수로 나타내다 보니까 다이아몬드와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모양의 특징 때문에 로스 함수가 걸쳤을 때 요 모서리에 그 L1 노름 같은 경우에는 요 모서리에 딱 얹어지는 그 한 포인트가 필연적이게 또는 필연적이지 않더라도 그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정 벡터를 더 많이 반영하고 나머지 벡터 값을 0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반면에 L2 노름 같은 경우에는 원이기 때문에 두 값이 만나서 어쨌든 한번 딱 교차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꼭지점이 XX축, 그축 안에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볼 수 없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저도 헷갈렸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원이고 다이아몬드야? 네. 파라미터가 왜 이게 2차원으로 나타내지? 그것은 그냥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이에요. 예. 이게 파라미터거든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입니다. 뭐 2000차원, 7000차원씩 되는 그런 뭐 200차원, 300차원씩 되는 차원 단위 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하여튼 고차원입니다. 고차원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고차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가장 쉬운 2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이해하셨으면 나머지 다 쉽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세 번째가 이제 모델에 대한 거였죠. 모델은 음, 너무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 모델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모델을 간소화시킨다는 것은 모델의 깊이 또는 넓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 그리고 드랍아웃이라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드랍아웃은 학습 단계에서 몇 개의 뉴런을 비활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모두 다 활성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든 유닛을 줄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모델을 제너럴라이제이션 하자. 그러니까 내 모든 뇌를 다 깨우지 말자. 좀 쉬게 하고 일부분만 쓰자. 그런 의미인데, 그럼 뇌의 크기를 줄일 거냐? 이 뇌의 크기를 요만하게 데이터에 맞게 줄일 거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뇌의 크기는 동일하게 두되, 내가 지금 뭐 머리를 쓰는 이런 부분들을 몇 개는 활성화시키고 몇 개는 그냥 블랙으로 두자. 다 쓰지는 말자. 내 모든 에포트를 다 쏟지는 마. 예, 그런 의미고, 내가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에포트를 다 쏟아.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예, 그게 드랍아웃입니다. 드랍아웃에 대한 효과는 아마 뭐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CNN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이걸 관련된 논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얼리 스타핑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델을 모델 즉 히든 유닛을 갖다가 바꾸거나 아니면 에폭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얼리 스타핑이라고 하는 게 에폭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내가 해봤을 때 우리가 갑자기 증가하네? 오히려 밸리데이션 셋이 했을 때 이렇게 로스가 쭉 같이 줄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돼서 로스가 갑자기 뭐야 왜 올라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게 음,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하고 있었구나. 불필요한 것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반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잘 맞추던 것도 틀리는 상태가 됐을 때는, 안 돼, 그만 공부해, 스탑. 하는 게 얼리 스탑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해요, 이게. 근데, 자, 이걸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더 내려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내려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쯤도 아닙니다. 사실 이 올라가는 딱 그 낌새만 보였을 때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번씩이나 테스트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절대 안 내려가더라. 그러면은, 그냥 얼리 스탑을 해서 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과소작합은 워낙 내용이 적어서요. 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야기 힘드시더라도 그거 마저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피팅의 정의는 오버피팅의 반대예요. 그 학습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해지지 않고 너무 단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차 함수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꼬박꼬박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리니어하게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관계 자체를 잘 못 찾아내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서도 그 정확도가 낮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정확도가 낮게 될 때 언더피팅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액큐시는 높은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액큐시가 낮을 때 오버피팅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언더피팅은 학습 데이터가 낮게 측정될 때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에서 모두 낮게 측정될 때 이제 언더피팅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 뭐야, QC가 안 올라? 그럼 뭐라도 바꿔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이 또 너무 간단하거나, 모델이 너무 간단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간단하다는 것은 히든 유닛이 적다는 거고, 적다는 것은 그만큼 결정 경기가 단순하다는 거죠. 또는 학습 시간이 짧거나 아직 학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또는 러닝 레이트가 적합하지 않을 때 마찬가지 이유죠. 내가 학습하는 그 스텝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제가 옵티마이제이션 설명할 때 아마 드렸던 말씀 같아요.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게 되면은 로컬 미니마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게 스탑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크게 되면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때, 꼭 작을 경우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컸을 때, 네, 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언더피팅은. 마찬가지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뭐,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그 모델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레귤라이제이션 터널을 조금 반영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뭐 0에 가깝게 낮추는 것이 언더피팅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예 0을 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조금 낮추는 게 만약에 내가 이거 뭐 0.5 이렇게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조금 이쪽 방향으로 0에 가깝게 낮추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뭐 F4 늘리면 되겠죠? 네, 아직 학습이 다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에폭을 늘리거나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피처 셀렉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델에 비해서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복잡하면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 데이터 양이 적고 피처가 많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좀 삭제해서 학습 결정 경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학습을 좀 잘 되게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 좀 좋은 방법 아니고요. 이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방법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하거나 요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옵티마이제이션 함수를 바꿔본다던가 네트워크를 더 크게 바꿔본다던가 네.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네, 아직 학습이 그냥 덜 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터레이션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토마이제이션이 아니죠. 그 과소적합과 과대적합,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공들였던 거는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네, 왜냐면은 데이터는 데이터는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데이터를 많이 늘리는데 이거를 분포가 다양하게 늘리면 되는구나.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도 방법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이라든지 그 뭐 모델을 더 늘린다던가 레이어를 더 깊게 쌓는다던가 또는 줄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레귤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저기
현업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학습 데이터에 핏하게 돼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데이터가 그냥 많이 늘리면 많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레귤라이제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너무 핏하게 학습되는 것들은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데이터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모델 아키텍처를 하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 그럴 때 한번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주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또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게 굳이 이렇게 로스를 잡는 데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로스 함수에 넣어서 뭐 랄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메인 업데이션이라든지 뭐 간 이런 데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런 트랜스포머 내에서도 좀 쓰일 수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을 미리 잘 알고 계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많이 쓰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해서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실습할 때 몇 가지, 실습 사실 너무 간단한데 이론이 어렵지 실습 좀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습하면서 답 조금 바꿔보고 결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특히나 강의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